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법적인 이슈들을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나가는 시사법률 토크쇼 로앤스타일 진행을 맡은 변호사 김서현입니다. 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방금은 들어오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연인들끼리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도 영화관에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스페인 애니메이션 화이트 고릴라 혹시 김영미 변호사님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최근에 지난달 말에 개봉한 것 같은데 요즘은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것 같죠? 어떤 내용이죠? 제가 조사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 고릴라가 그 흰색 털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 고릴라예요. 그래서 이름이 스노우인데 원래 고릴라가 털이 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고릴라들하고 색깔이 달라서 이제 자기는 다른 고릴라들 같이 검은 털을 갖고 싶어서 마녀를 찾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또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는 왕따 문제를 따뜻하게 그려낸 것으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왕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심플한 결론보다는 왕따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선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로앤스타일 사회에서는 집단 따돌림, 왕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두 명의 특별한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전 인터내셔널의 대표 변호사님 박명환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명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로앤스타일이라는 스타일리시한 프로에 남성 변호사는 처음으로 오늘 여기 출연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폭력 예방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1388 청소년 지원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미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김미애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강의를 종종 다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기회에 같이 변호사님들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또 미모의 여변들만 나온다는 그 토크쇼에 초대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로앤스타일에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들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럼 로앤스타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여성 변호사 특유의 감성이 담긴 스타일리시한 시사 법률 토크쇼 로앤스타일. 오늘의 주제는 집단 따돌림 왕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집단 따돌림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 이렇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왕따의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김영미 변호사님, 그 집단 따돌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따돌림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따돌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조에 보면은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단 학교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서 특정인을 소외시키고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를 하거나 음해하는 언어적, 실체적 일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그 처음 따돌림이라는 용어가 이제 공식화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보통 우리 사이에서 이지메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들여와서 맨 처음에 이렇게 따돌림으로 됐는데요. 몇 년 사이에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보복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해서 최근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 보면은 어머님들이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야 될 텐데 이런 바람이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따돌림 받지 말아야 될 텐데라고 이렇게 희망사항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피해 당사자의 자살과 그리고 가해 학생의 구속,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학교나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아주 이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사실 집단 따돌림 자체는 학교 폭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미애 변호사님 지금 그쪽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학교 폭력과 그 왕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학교 폭력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되고 있는데요. 학교 내외에서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형법상의 범죄들과 그리고 성폭력, 그리고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실태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일진회라든지 이런 특수한 학생들이 이를 가해자로 되고 이런 일로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평범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같은 반에서 자기 옆에 있는 짝꿍이나 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폭행과 폭언 그리고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로 예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인한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실태입니다. 네, 집단 따돌림은 영어로는 불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일본도 집단 따돌림이 좀 문제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집단 따돌림은 또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네, 첫째는 집요함입니다. 가해 학생들의 끈질김이 결국은 피해 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둘째는 따돌림의 형태나 수법, 그리고 괴롭히는 언행의 내용이 매우 음습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 집단화의 정도가 점차 이렇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는 가해 학생들 자체가 이런 따돌림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또 넷째는 이게 굉장히 참 잔인한 일인데 저항할 힘이 없는 장애아나 지체 부자유자를 대상으로 한 왕따 행위 자체도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따돌림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일정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단 따돌림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피해자의 기질과 심리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 중에 이제 소극적으로 소심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가해자들의 기질과 심리적인 요인에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각 가정마다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그런 갈등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자녀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이제 그 안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분노가 표현이 어떤 한 아이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 학생을 괴롭히는 걸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학교에서 지나치게 성적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경쟁이 발생하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발현으로 학교 학생을 이럴 때는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왕따당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런 4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학교 폭력이나 이 왕따 문제는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거슬러 올라가서 부모의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가 다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도 뭐 단편적으로 어느 한 문제만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뭐 인식이나 교육의 문제를 이제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2월 그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피해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 폭력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건절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학교폭력 건절 그 7대 정책에는 어떤 게 있죠? 네, 그 교육부에서 그걸 발표를 했죠. 7대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앞에 한 4가지 정도는 이제 직접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뒤에 3가지는 이제 근본 대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대책은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왕따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은폐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대책은 이제 학교와 가정, 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어떤 인성교육을 실시하자. 이것이 이제 근본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 대책이 마련되긴 했는데 이제 과연 이걸로 왕따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직접 현장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는 김미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거나 학부모를 통해서 질문을 받다 보면은 아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이게 위반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런 가정 환경적 요인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그걸 어떻게든 어린 아이들이 표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반이 되고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주더라도 아이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알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가 표출되는 방법이 왕따라는 걸로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제가 조금 그것이 의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상대로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대책이 생기면 행정적인 서류나 이런 작성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하시던 다른 업무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만 더 늘어났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제 변호사들 강의를 나가서 물어보시는 것들은 피해 학생들을 어떻게 보듬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안 집니까?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이 글쎄요, 실효성이 있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은 결국은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부모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지금 이 사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 누구나 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참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들 혹시나 사건 하시다가 이 학교폭력 왕따에 대해서 하신 적 있어요? 제가 청해단이라고 학교폭력예방재단이라는 그런 기관의 자문 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공고위원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례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따돌림으로 이제 따돌림도 학교폭력의 일종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학교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해 학생을 선별하게 됩니다. 따돌림은 이제 집단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주동하는 몇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동자를 찾아내서 뭐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되면 나오니까 하게 돼서 이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라고 폭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폭대회를 열어서 학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 따돌림이라는 게 따돌림만 있을 때에는 우리 법에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보통 이제 따돌림과 폭행이 연계되거나 따돌림과 명예훼손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형사적으로 벌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정말 따돌림만 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따돌림은 심리적인 폭력인데 그렇죠. 네. 겉으로 우리 드러나지 법에는 않으니까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오진 않지만 이제 따돌림과 다른 폭력적인 부분이랑 명예훼손이 같이 연계가 되며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냥
뭐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애들이 따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법원까지 오게 되면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고 예, 정말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뉘우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일환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같이 불러서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서운했고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화해하면서 좋게 해결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예. 예, 그렇게 법원에서는 처리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문제는 이제 단순히 따돌림만 있었을 경우에 가해 학생 이제 주동자 몇몇을 찾아내서 학교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따돌림이라는 게 가해 학생 그 주동자 몇몇이지만 다른 학생들도 동조하거나 아니면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피해 학생은 학교 폭력을 신고함으로써 내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신고했지만 그런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따돌림하는 그런 상황은 회복되지 않아서 이런 특별하게 따돌림만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전학을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학교에서는 계속 따돌림이 되기 때문에 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도 되게 문제입니다. 네, 그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폭력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심리적인 폭력으로 가해지는 그런 따돌림 현상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죠. 형사적인 것보다는. 그냥 집단 따돌림 자체는 민사 소송을 해도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피해 학생이나 이제 여러 학생들 조사를 통해 보면 얘가 정말 따돌림을 당했는지 네. 밝혀지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면은 이런 따돌림과 나의 정신적인 뭐 그런 상태, 네. 우울감 이런 거에 이제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되는 거죠. 네, 최근에 9월 달에는 법원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그냥 언어적인 폭력을 하고 그렇게 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1,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한 판례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 인천시의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한 학생이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저도 지금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저도. 경상도 사투리를 이렇게 심하게 쓰니까 이제 발음이 부정확하다. 그래가지고 주변 학생들이 이제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뭐 왕따도 시키고 언어 폭력을 행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학생은 그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에도 걸리고 또 호흡곤란까지 일으키고 이렇게 심각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제 가해 학생의 부모와 그다음에 담임 교사 그리고 인천시를 상대로 해서 이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거기 재판부는 뭐라고 판결했냐면은 그 가해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다른 학생이 피해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보호 감독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게을리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그 1,6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자기 자식이어도 얘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부모님들도 진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서 내 아이가 밖에 가서 그렇게 행동했구나라는 데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교육에 각별하게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사실 남과 다르다라는 거 아까 사투리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다 사투리 쓰는 사람들 처음에 서울 오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위축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죠?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을 가한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참 무서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천시와 교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 사건에서. 네. 그 재판부는 그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가해 행위에 대한 신고나 상담 요청이 없어서 가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해가 대부분 교사가 그 교실을 떠나서 교무실에 있을 때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을 해온 점 등에 미루어서 학교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사안마다 이제 그 요건이 다른데 보통은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온 경우에는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당해온 경우에는
부모보다도 오히려 담임교사가 훨씬 파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렇죠. 보통 학생들 몇몇 상담해보고 이 학생의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는 걸 담임으로서는 이렇게 금방 캐치할 수 있고 또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나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또 써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학교와 그런 관할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경우, 뭐 주변에서도 알 수 있고 또 특히 그런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서 이제 폭력이 일어나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무심하게 넘어간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선에 계시는 그 교사님들도 참 힘겨우실 것 같은데요. 이 왕따 문제를 학생들 위주로만 또 파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간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로엔스타일 잠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카피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 왕따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가해 학생, 나아가 이제 피해 학생 좀 더 범위를 넓혀 보면 이것이 교권 침해와도 관련이 된다라고 합니다. 김예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된다는 거죠?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피해 학생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그 절차인데요. 그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피해 학생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 자녀가 폭행을 당했다, 뭐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에 굉장히 흥분하십니다. 흥분하시는 것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상처받으셨던 것도 알겠지만 지나치게 흥분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그 책임을 선생님들께 물으시면서 이제 폭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모욕, 명예훼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제일 요즘 많이 하시는 것들이 청와대에 진정하겠다. 당신 교육청에 진정하겠다. 그래서 청와대가 굉장히 바쁠 텐데 교육청도 굉장히 바쁠 텐데 선생님들은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얌전하시잖아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되게 바른 생활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자기 이름이 거론된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근데 심지어 청와대에 거론된다면 선생님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시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시려고 하면 아이들도 따르지 않고 부모님들도 따르지 않고 일단 통제가 불능이래요. 그래서 뭐 학생인권 조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고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얘기를 한대요. 발언의 자유, 뭐 어떤 거의 자유, 그리고 체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 당연히 체벌은 안 하시지만 손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교권 침해, 이게 교권 침해가 아니냐. 뭐 어떤 모 초등학교는 교권 침해를 유형을 이렇게 나눴어요. 체벌은 안 되니까 이제 벌점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말하거나 맞대응을 하면 벌점 1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서 교권 침해라고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이제 점수화시키는 예. 거네요. 체벌은 안 되니까. 어떻게 체벌은 할 수 네. 없으니까. 뭐 반말했을 경우, 뭐 옆에 학생 네. 때렸을 경우, 맞아요. 이렇게 예. 했을 경우도 다 이제 점수인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청와대 잠깐 계셨었는데 혹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뭐 이런 민원도 들어오기는 하나요? 예, 그런 민원도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청와대에서는 보통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걸 청와대에 직접 이제 처리하는 경우는 좀 소수에 불과하고 보통 관할청에 이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절차의 합리성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박일항 변호사님, 김미애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학생 인권 조례, 학생들의 학생 인권 조례를 이제 들먹이면서 계속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예, 그건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 걸까요? 사실 전에 한창 얘기가 됐던 게 학생 인권 보호랍시고 그 핸드폰 뭐 압수하는 것도 뭐 학생의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참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학생 인권 조례에도 원칙적으로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학생의 의무도 같이 규정이 돼 있고요. 교권 보호 관련 조항도 사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 4조에 보면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면서 교사 및 다른 학생 및 다른 사람의 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이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권의식을 신장해야 된다라는 기본관념을 두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교권조례안까지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뭐 학생이나 국민들의 인식 중에는 권리 과잉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은 이렇게 아무도 섣불리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권리는 주장을 하는데 학생들도 학생 인권 조례에 자기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학생들 의무는 다하지 않는 거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려고 그 학생 인권조례 들어있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네. 학생들이 질문을 올려요. 이런 경우에 자기가 인권 침해냐.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의 그 예방책으로 뭐 성적 위주, 서열 위주의 우리나라 그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바꾸고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공감하는 문제인데요. 과연 그렇다라면 학교 그 현장의 절박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랑이 중요하지만 또 공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을 보면은 무심코 죄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우리가 학생이지만 좀 우리가 법으로 엄하게 다룰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형법 위반이고 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걸 좀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게 형법 제9조가 이제 걸리는데요. 형사 미성년자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우리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한 행위는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되는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조금 문제점으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네.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을 하지만 네. 보통 이제 대부분 학교 폭력 사안이 그렇게 중한 경우가 아니어서 그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 가정법원으로 송치해서 보호 사건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를 촉법소년이라고 촉법소년. 그래가지고 보호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0세 이상은 이제 어느 정도 가정보호 처분을 받게 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10세 미만자들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10세라고 하면 되게 어린 나이로 생각이 되지만 보통 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면 10세 정도 되거든요. 만 10세 그러면 그 4, 5학년이면 요즘은 정말 애들이 머리가 엄청 많이 많이 컸어요.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어떤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처벌 안 되는 나이야 이렇게 알아요. 이야기할 정도로 네. 되게 야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이를 최소한 소년법 형사 미성년자의 14세가 규정하기 좀 힘들면 최소한 소년법이라도 좀 더 확 낮춰가지고 가정보호 처분이라도 받게 해서 자기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기본법은, 형법이라는 기본법은 좀 바꾸기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쉽게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둬서 정말 현실 적합성 있는 법으로 좀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청소년들, 어린 뭐 초등학생들도 너무 성숙하잖아요. 그죠? 아니,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성숙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성숙한 면이 맞아요. 있고 나쁜 쪽으로는 나쁜 성숙한 것 같아요. 쪽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걱정이 되시고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소년법 개정 문제 나왔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피해 학생이나 그 피해 부모들 입장에서 좀 어떻게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피해를 좀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을까요? 민사적인 이제 손해배상밖에는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께서도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실 때에도
다른 방법을 좀 물어보세요. 형사상으로 좀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느냐. 근데 아까 김영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별로 방법이 없고 요즘 아이들은 소년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하지만 그걸 또 법이 그러니까 다른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근데 좀 현실적인 방법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지금 동의하는 부분이 소년법을 나이를 조금 낮추는 방안이 옳지 않은가. 그 아이들이 아무래도 처벌이라기보다 이제 법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가해자 피해자 두고 판사님 앞에 서면 아이들이 조금 위축이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판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충격요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벌을 내리진 않더라도 약간의 충격요법은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애들이 정말 이런 행위를 자신이 나쁜 행동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별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정말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애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가해 당시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 둘을 앉혀놓고 자기 이제 생각들을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이야기인데 지금 중3이에요. 제가 그때 너무 철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중3인데 그런 것처럼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행동 잘못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부모가 이야기하거나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잘 안 먹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위 있는 기관에서 뭔가 이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충격요법으로 정말 딱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15를 할 때 연수원 2년차 때 15를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15를 했는데 거기에 반성문스러운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검사님은 그들을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반성문 쓰고 부모님이랑 와서 검찰청이라는 그 위압감이 있는 그곳에 한번 들어와서 반성문을 쓰고 가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게 처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해 학생이 이제 처벌에 우리가 중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가해 학생이 있고 피해 학생이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애가 학교를 다닐 때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그 반에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있으면 그 반 전체가 완전히 한 학기 동안 거의 트라우마에 빠지는 아무도 서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관계의 반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람 간에 관계하는 방법에 대한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좀 연습시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안입니다만은 교육청에서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전문가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라든지 그런 어릴 때부터 미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가 중요한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친하게 지내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계하는 방법에 대한 좀 커리큘럼을 짜서 하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 같은 반에 있으면서 그러한 상황을 접했던 학생들은 평생 가면서 그게 굉장히 어깨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본 사람은 사실은 범죄 행위를 자기가 방관한 거잖아요. 범죄 행위를 방관한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조금의 뭐 정의감이라든지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좀 느낄 것 같아요, 다들. 맞습니다. 근데 왕따 문제에 있어서 방관은 이렇게 단순한 범죄 행위를 보고서 신고하지 않은 이런 방관과는 또 달라서 자기들도 이렇게 느끼는 게 있을까? 자기가 이렇게 방관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그 왕따를 그게 조성한 거라는 걸 애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게 자책감이 계속 남는 거죠. 근데 그 자책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방관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 있는 게 방관을 안 하면 그 친구까지 같이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그게 용기가 없는 예, 거죠. 용기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가해자가 순식간에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로 네, 전환이 바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학기 사이에.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압박감 때문에 더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기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선수쳐서 네, 이제 가해자의 집단에 포함되는 거네요. 자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건 피해 학생이건 다 피해자인 것 같네요. 가해 학생도 알고 보면. 그죠?
가해 학생의 심리도 살펴보면 굉장히 억눌린 분노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어떤 출구로서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희생양을 삼는 거잖아요. 중세 때부터 마녀 사냥이 있어 왔고 한 사회의 억눌린 분노를 표출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그 시대마다 희생양이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각 개인의 인생에 와닿는 중압감이 너무 세서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어린 학생들 때부터 이제 그런 뭐 집단 따돌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왕따는 사실은 나이나 성별을 넘어서서 요즘은 노인정 같은 데서 어른분들도 왕따를 당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어떤 거죠? 자식 자랑. 자식 자랑에서 그런 거죠. 자연책에서 이제 당하는 거네요. 근데 당연히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 자식 자랑 많이 하지 근데 않나요? 좀 지나치신 분들. 다 뭐 이렇게 어른분들이 나가시면 이제 그게 자기 인생의 훈장 같은 거잖아요. 네. 자식이 잘 됐고 뭐 남편이 잘 하긴 이제 뭐 남편 이거는 다 단계 떠나서 이제 노인분들은 뭐 손주 잘 되신 거 이게 인생의 대학 잘 훈장 가고. 같은 거여서 하실 텐데 예. 노인들은 모여서 자식 자랑하려면은 10,000원씩 내놓고 하라고 하는데 자랑하고 들어줄 테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죠? 자랑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왕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뭐 자식 자랑이나 뭘 하면서 또 밥 사시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밥 사고 그런 것처럼 그럼요. 그냥 이렇게 그럼 합의하에 되겠네. 이제부터 자랑하려면 많으시네 이렇게 해서 그거 저축해서 뭐 모았다가 같이 회식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생들도 그렇게 어떤 원칙 같은 걸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죠? 또 듣는 사람은 뭐 들어주고 그래 뭐 너 자랑하는 거 들어주면서 자랑 타임을 만들어서. 그 타임을 만들어서 또 이제 그걸로 회식도 하고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이게 결국은 대화하고 소통이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아까 역할놀이를 하면서 이제 서로를 깨달아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소통이고 대화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고등학교 때 지금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좀 여성스럽고 되게 예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을 유독 담임선생님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대놓고 이뻐하니까 미워해요? 친구들은 왕따의 미워해요? 표적이 되는 거죠. 네. 여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예쁘게 이야기하고 항상 뭘 시킬 때마다 누구야? 이거 좀 해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하고 같은 성씨여서 뭐 친척 관계라는 걸 들어서 이제 되게 관심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점점 얘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친구들이 나를 점점 따돌리니까 얘도 이제 슬퍼서 울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반장이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장을 제치고 다른 학생을 더 예쁘겠다는 거예요. 저 되게 선머스마 같아가지고 이쁨을 받는 반장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 이대로 가면 학교 분위기가 좀 그래서 담임쌤과 그 학생을 가운데다 딱 놔두고 일종의 청문회 같은 거를 한 거예요. 와. 네. 언제라고 하셨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와. 네. 되게 좋은 그러면서 방법이시네. 이제 친구들이 궁금한 거를 선생님이나 그 학생한테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왜 특별하게 예뻐하시나요? 뭐 이런 거요. 선생님 왜 얘만 예뻐하세요? 뭐 특별한 무슨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뭐 어쩌고 다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너무 그 질문에 충격받았고 이 학생도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 얘들이 나를 이것 때문에 따돌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도 자기의 그런 행동이 다른 학생들한테 이렇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날 청문회를 1시간 정도 했는데 모든 학생 다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다 친한 관계로 회복되고 지금은 이제 저희 7명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청문회를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어요? 반장께서 네, 저 적극적 선생님, 역할을 하신 선생님, 거예요? 저희 그때부터 해결사셨네요. 오셔가지고 네. 좀 저희 선생님하고 면담 좀 해야 되겠다고. 대단하시네. 근데 실제로 강의를 가면 그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방안들은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생들끼리 회의를 해요.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를 두고 아이들의 의견을 하나씩 다 듣고 아이들이 이건 잘못됐고 이건 어떻게 네가 잘못했고 이런 걸 정해서 판사님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이들이 그거가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얘가 더 잘못했다는 거, 얘가 어느 정도는 피해를 그냥 이유 없이 받았다는 거,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닫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굉장히 방법인 것 좋은 같아요. 방법인 것 그걸 옛날부터 아셨다니 정말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 반에는 정말 왕따도 없었고요. 그 반에는 꼭 이렇게 빗나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걔네들하고도 다 친하고, 네, 모든 학생들 다 친한 그런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결책이 있어요. 그죠? 가장 우선적인 거는 정말 이야기하는 거죠. 왜 얘만 특별하게 예뻐하는지. 그 사실은 뭐 이혼 사건 할 때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혼도 마찬가지인데 이야기를 하면 괜찮아요. 이야기를 하면 답이 나오는데 서로 이제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담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막 크게 사건이 커지는 거고 상처가 되는 거고, 그죠? 완전히 서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정말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면 다 해결하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률이 이제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도 일단. 이혼율도 네, 1등이죠. 안 좋은 여러 가지가 건 일단 안 좋은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자살률 1위인데 혹시 우리나라가 하루에 몇 명 자살하는지 아세요? 20명. 20명? 하루에 2012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47명씩 자살을 해요. 47명. 하루 매일 47명이 뛰어내리든지 자살을 해요. 그중에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쉽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제가 소통 비서관을 하면서 그런 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탈출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탈출구가 없어요. 대화를 가지면 된다면 대화의 상대가 없고 대화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마 근본 대책적으로 교육 제도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 제도적으로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왕따 문제는 물론 어디에나 있는 게 왕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각한 것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소주지 않는다면은 단순한 어떤 아까 제가 7대 교육부의 뭐 실천 정책 때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나가는데 대화, 교육, 뭐 토론식 문화,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직장 내 왕따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린 학생들은 어리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제 사회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조차도 이렇게 왕따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왕따, 직장 내 왕따 문제는 어떨까요? 직장 내 왕따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 직장 내 왕따의 경우에 주로 대부분에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치가 없고 답답한 성격이다라거나 아니면은 회사 전체 조직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혼자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이유로 왕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그 회사 내에서 왕따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면 직원 간의 소통이 부재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경직된 조직 문화가 형성이 돼서 조직 전체 결속력이 약화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조직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의 한 원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어쨌든 조직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유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직원들 간의 불화나 갈등은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 그 기업에서 왕따 당하는 직장인들의 비율은 한 어느 정도쯤 되죠? 네, 얼마 전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3,0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약 30.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적인 수치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직장 내 왕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업무 효율이나 애사심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 그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학교와는 달리 이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스트레스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 내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30.4%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본 기사의 프로테이저 10명 중 9명이 왕따 피해 경험이 있대요. 직장 내에서. 10명 나오면 다요? 그렇다 보니 10명 중 9명이라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고 우리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 직장 내 왕따라는 것이 좀 은따라고 그러는데 은근히 따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식사로 갈 때 걔 혼자 빼놓고 데려가는 거야. 가는 거고 또 뭐 야유회 가는데 연락 안 해버리고 이게 아주 교묘하게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직장에 흥미를 잃게 되잖아요.
누구나 우리도 저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잘난 척 할 때가 있어요. 다 잘난 분들이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잘난 척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형이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누구나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어떤 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직이 있으면 전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여직원 여자인데 피해자가 여자인데 여자들 사이에서만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자기 행동이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얘가 이제 예쁘게 생기다 보니까 동생이거든요. 여자들에게만 있는. 예쁘게 생기다 보니까 남자 직원들이 다 얘만 예뻐하고 우리 이쁜 누구씨 이렇게 하면서 계속 관심을 보이니까 다른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시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이제 예쁜 행동을 하면 야, 쟤 좀 봐 너무 예쁜 척하지 않니? 이러면서 수덕수덕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쁜 게 죄네요, 결국.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다 예쁜 척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는. 예. 견디지 못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가 이렇게 사회에서 부족해서 이렇게 뭐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눌하다라든지 뭐 능력이 부족하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왕따시키는 경우는 정말 우리가 집단적인 횡포기 때문에 그거는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누군가 너무 튀는 걸 이제 못 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을 좀 높이고 자기 자신을 조금 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 딱 중간 영역, 보통 사람의 영역에 속하는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같이 묻혀 나갈 것 같아요.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뭔가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더 뛰어나서 타인의 시샘의 대상이 되거나 이러면은 항상 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고 더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자성을 생각할 때 해결책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는 차라리 그냥 자발적 왕따의 길로 들어가서 자기의 정말 뛰어난 독자적인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든지 그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사실 우리 사회가 다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직장 내 왕따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살인을 하고 심지어 또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직장 내 사무실 왕따 방지법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예, 그 사무실 왕따 방지법이라고 이제 법안이 지금 이제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왕따 방지법이라고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현존의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그 개정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예, 직장 내 근로자 간에 따돌림을 하거나 또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너무나 당연한 조항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이제 거기서 그랬을 때 회사는 그 징계 조항을 반드시 두고 또 따돌림 방지 대책을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뭐 어린 학생, 청소년, 뭐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인들부터 항상 상시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불행하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좀 더 천천히 나아가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어떤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될지 다 같이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왕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홀로 밥을 먹고 있는 직장 동료나 혼자 쉬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학생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용기 내서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밥은 먹었어? 이거 한마디만 하면 그 친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만으로 왕따를 예방할 수 있으니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청소년 왕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매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보통 자기 아이들만 생각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라는 생각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우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어떤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강의를 다니면서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귀한 만큼 남도 귀하다는 말을 저는 꼭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귀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귀하다는 거는 잠시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건 부모님을 상대로 강의를 하건 그리고 선생님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도 일단 내가 귀한 거는 다 아니까 남이 굉장히 나랑 똑같이 귀하다는 거를 좀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에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직장 내에서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참 많이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은 뭐 자각하지 못한 부분도 고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사회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대화를 해서 많이 풀고 왕따 문제를 좀 더 줄여가면은 뭐 직장 내 여러 사람이 많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성형공화국, 또 지금은 왕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성형공화국도 그렇고 왕따공화국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건데요. 이 왕따 문제는 우리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합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만이 풀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절대로 그런 심리적인 폭력을 가할 수도 없고 물리적인 폭력도 가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사회에 나와서는 자기 자신만큼 타인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으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밝아지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여성 변호사 특유의 감성이 담긴 스타일리시한 시사 법률 토크쇼 로앤스타일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앞으로도 로앤스타일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법적인 이슈들을 딱딱하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이슈들을 좀 더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